고작 민간인 계집 주제. 감히 나한테 대들어? 여기는 내 구역이야.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라고. 권력을 휘두르며 한 여성을 짓밟는 오만한 소령.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앞에 선 그 여성이 자신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연 이 소령에게는 어떤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 제1보병사단 최전방 연대로 향하는 도로는 인적이 드물었다. 강혜윤은 렌터카 핸들을 잡고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11월의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논밭은 이미 추수를 마친 상태였고 간간히 보이는 민가의 지붕 위로 연기가 피어올랐다. 민통선이 가까워질수록 군부대 관련 시설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철책선, 감시초소, 그리고 민간인 통제 안내판들이 이곳이 여전히 휴전선 인접 지역임을 실감하게 했다. 강혜윤은 평범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다. 겉보습만 보면 서울에서 온 평범한 직장 여성이었다. 군복도 없었고 계급장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며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순간 아무도 없었다. 오늘 그녀는 장군이 아니었다. 그저 다친 남동생을 걱정하는 누나일 뿐이었다. 사흘 전 그녀는 동생 강민호 중위로부터 짧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누나, 괜찮아. 작전 중 발목 삐었는데 곧 나을 거야. 걱정 마. 짧은 문장이었지만 강혜윤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읽을 수 있었다. 강민호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고통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다. 특히 누나인 자신에게는 더욱 그랬다.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대장으로 부임한 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난 동생이었다. 비무장지대 수색 작전이라는 말에 강혜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곳은 지뢰와 철책,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다. 강혜윤은 즉시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연대 행정보급관은 냉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간인 가족 면회는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소장이라는 신분을 밝히면 간단할 일이었다. 하지만 강혜윤은 그러지 않았다. 동생이 근무하는 부대에서 누나가 장군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강민호는 특별 대우를 받거나 동료들 사이에서 미묘한 시선을 받게 될 것이었다. 젊은 장교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동생에게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강혜윤은 정식 절차를 밟았다. 민간인 가족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했다. 이틀을 기다린 끝에 면회 허가가 나왔다. 오늘 오후 2시 제1보병사단 예하 모 연대 위병소로 방문하라는 공문이었다. 강혜윤은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차를 몰고 서울을 거쳐 파주까지 올라왔다. 편도 3시간이 넘는 거리였지만 동생을 보기 위해서라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차창 밖으로 철책선이 더욱 가까이 보이기 시작했다. GPS 안내에 따라 좁은 국도로 진입하자 전방부대 특유의 삼엄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민간인 차량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군용 트럭과 지프차들이 도로를 오갔다. 저 멀리 초소가 보였고 그 앞에 제1보병사단 예하 모 연대라고 적힌 표지판이 서 있었다. 강혜윤은 차를 천천히 감속하며 부대 정문 쪽으로 다가갔다. 위병소 앞에는 헌병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가방을 챙겼다. 가방 안에는 면회 신청서, 신분증, 그리고 동생을 위해 준비한 몇 가지 생필품이 들어 있었다.
전방 부대에서는 물품 반입에도 엄격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준비했다. 위병소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발목을 다쳤다는 동생이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 부대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상급자들은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 육군본부에서 일하며 수많은 부대 감찰을 진행했던 강혜윤은 일선 부대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최전방 부대는 물자도 부족하고 환경도 열악했다. 다친 장교라 해도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그녀는 선글라스 너머로 위병소를 바라보았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은 오래되어 보였고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다. 출입문 옆에는 민간인 출입 통제 허가증 지참 필수라고 적힌 경고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강혜윤은 가방에서 면회 신청서를 꺼내 들고 위병소 쪽으로 걸어갔다. 위병소 입구에서 보초를 서던 일병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긴장한 표정으로 내부를 향해 보고하는 모습이 보였다. 곧이어 위병소 안에서 한 명의 장교가 나왔다. 대위 계급장을 단 남자였다. 그는 강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이름표에는 최정민이라고 적혀 있었고 보안과장이라는 직책이 표시되어 있었다. 최정민 대위는 불쾌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면회 신청하신 분입니까? 강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내밀었다. 네, 강민호 중위 면회 신청한 강혜윤입니다. 최 대위는 서류를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려고 합니까? 민간인은 절차대로 신청해도 안 될 때가 있는 법입니다. 강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미 절차를 거쳐서 승인받았습니다. 여기 공문이 있습니다. 최 대위는 서류를 집어들더니 자세히 보지도 않고 한숨을 내쉬었다. 승인이 났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최전방 부대입니다.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라고요. 그는 서류를 강혜윤에게 다시 건네며 덧붙였다. 오늘은 부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세요. 강혜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수많은 부대를 감찰하며 이런 태도를 여러 번 목격했다. 민간인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며 자신의 기분에 따라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는 일부 장교들의 행태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감찰실장이 아니었다. 동생을 만나러 온 누나였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부대 상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승인된 면회를 임의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보안과장에게 없는 걸로 압니다. 최 대위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겁니까? 그때 위병소 안쪽에서 또 다른 장교가 걸어 나왔다. 소령 계급장을 단 남자였다. 그는 최 대위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최 대위는 강혜윤을 가리키며 간단히 상황을 보고했다. 소령은 박상철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고 연대 작전과장이었다. 박상철 소령은 강혜윤을 보더니 더욱 노골적인 멸시의 눈빛을 보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말했다. 대한민국 최전방 연대가 동네 공원인 줄 아나 본데 강중희 같은 장교 가족이면 최소한의 품이라도 갖추고 와야지. 이런 행색으로 면회는 가당치 않습니다. 강혜윤은 자신의 복장을 내려다보았다. 깔끔한 트렌치 코트, 단정한 바지, 그리고 편한 구두.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차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령은 행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 말 속에는 민간인, 특히 여성을 깔보는 시선이 담겨 있었다. 박소령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요즘 민간인들이 부대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최일선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강혜윤은 침묵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지금 당장 신분증을 꺼내 보이면 이들의 태도는 180도 바뀔 것이었다. 소장이라는 계급 앞에서 이들은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할 것이고 동생에게도 특별 대우가 돌아갈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강혜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동생이 자신의 힘으로 군 생활을 해나가길 바랐다. 누나가 장군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거나 상급자들의 눈치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강민호는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소대장 보직을 받은 젊은 장교였다. 그가 자신의 길을 걸어가도록 두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강혜윤은 분노를 느꼈다. 이 소령과 대위의 태도는 단순히 무례함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들은 민간인을 국가가 지켜야 할 국민으로 보지 않고 귀찮은 존재로 취급하고 있었다. 군인의 존재 이유가 국민을 지키는 것임에도 이들은 그 본질을 망각하고 있었다. 강혜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707 특수임무대대 출신인 그녀는 감정을 통제하는 훈련을 수없이 받았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특수부대원의 기본이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였다. 분노는 있었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었다. 박소령은 강혜윤의 침묵을 굴복으로 받아들인 듯 했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알아들으셨으면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다음에 제대로 준비해서 오십시오. 그는 말을 마치며 강혜윤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냈다. 박상철 소령의 손이 강혜윤의 어깨를 밀쳐낸 순간 위병소 앞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강혜윤은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하려 했지만 이성이 그것을 억눌렀다.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훈련받은 그녀의 근육은 순간적으로 반격 자세를 취하려 했으나 강혜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신을 통제했다. 지금은 아니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박소령은 강혜윤이 아무 저항 없이 물러서자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뒤에 서 있던 최정민 대위를 향해 턱짓을 했다. 최 대위, 이런 식으로 민간인들이 부대를 우습게 보는 거야. 제대로 교육을 시켜줘야 해. 최 대위는 비웃음을 지으며 강혜윤이 든 서류 봉투를 빼앗듯 가져갔다. 그는 봉투에서 면회 신청서를 꺼내더니 대충 훑어보았다. 강민호 중위? 아, 그 애송이 소대장 말이군요. 작전 중에 발목이나 삐끗한 주제에 누나까지 동원해서 면회를 오다니. 강혜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동생을 모욕하는 말이었다. 강민호는 비무장지대 수색 작전 중 부상을 입었다. 그것은 단순한 발목 부상이 아니었다. 목숨을 걸고 국토를 지키는 임무 중에 입은 부상이었다. 그런데 이 대위는 그것을 마치 게으름이나 실수인 것처럼 폄하하고 있었다. 최 대위는 계속해서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요즘 젊은 장교들은 체력도 약해요. 사관학교 나왔다고 해서 다 훌륭한 장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전에서는 책으로 배운 게 아무 소용없습니다. 박상철 소령이 거들었다. 맞아. 그래서 내가 늘 말하잖아. 요즘 젊은 애들은 정신무장이 안 되어 있다고. 조금만 힘들어도 징징대고 부모한테 전화하고. 두 사람은 마치 강혜윤이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대화를 이어갔다. 그들의 말투에는 민간인, 특히 여성에 대한 깊은 무시가 배어 있었다. 강혜윤은 군에서 20년 넘게 복무하며 이런 태도를 수없이 목격했다. 일부 남성 장교들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다.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여성은 그저 보호받아야 할 약자이거나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취급했다. 위병소 안쪽에서 몇 명의 병사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편함이 역력했다. 한 명의 상병이 조심스럽게 최 대위에게 다가가 말했다. 대위님, 저 면회 승인이 났으면 들여보내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최 대위가 날카롭게 돌아보며 소리쳤다.
내가 뭔데 지휘관한테 간섭이야? 내 주제를 알아. 상병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숙였다. 위병소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강혜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다. 저 젊은 병사는 옳은 말을 했다. 승인된 면회를 거부할 권한은 보안과장에게도 작전과장에게도 없었다. 하지만 계급과 직책을 앞세운 횡포 앞에서 병사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박상철 소령은 강혜윤에게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아줌마 아직도 안 돌아가시고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서 있으면 부대 보안에 방해가 됩니다. 강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정식 절차를 거쳐 승인받은 면회 신청자입니다. 이 서류에 연대장님의 결재가 있습니다. 제가 동생을 만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최정민 대위가 면회 신청서를 집어들고 확인했다. 실제로 연대장 임대성 대령의 결재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최 대위는 개의치 않았다. 연대장님 결재야 행정병이 대신 찍은 거죠. 연대장님이 이런 사소한 면회건까지 일일이 확인하실 리 없잖습니까? 그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최전방 부대에서 민간인 면회는 보안 사항이었고 반드시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최 대위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고 박소령은 그것을 묵인했다. 박소령이 말했다. 그리고 설령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현장 지휘관 판단으로 면회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말이죠. 강혜윤은 물었다. 제가 어떤 보안상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박소령은 코웃음을 쳤다.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민간인이 부대 안을 돌아다니면서 시설을 촬영하거나 군사 기밀을 유출할 수도 있죠. 저는 휴대폰도 차에 두고 왔습니다. 가방 검사를 받아도 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줌마, 여기는 대한민국 최전방입니다. 북한군이 불과 몇 킬로미터 앞에 있는 곳이라고요. 이해가 안 됩니까? 강혜윤은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이 부대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으로서 최전방 부대들의 작전 상황과 보안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았다. 이 연대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은 휴전선에서도 가장 긴장도가 높은 곳 중 하나였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장교들은 더욱 모범적이어야 했다.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라면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최 대위가 면회 신청서를 바닥에 던졌다. 서류는 바람에 날리며 강혜윤의 발 앞에 떨어졌다. 오늘은 면회 불가입니다. 돌아가세요. 강혜윤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슬픔이었다. 저 서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친 동생을 걱정하는 누나의 마음이 담긴 것이었고 국민이 국가에 정당하게 요청한 권리의 증표였다. 그것을 저렇게 함부로 다루는 행위는 단순히 강혜윤 개인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강혜윤은 천천히 몸을 숙여 서류를 주워들었다. 그녀는 서류의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다. 소령님, 대위님. 두 분 다 대한민국 육군 장교이십니다. 장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지금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소령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겁니까? 고작 민간인 주제에? 저는 훈계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웃기고 있네. 여기서 사실은 내가 소령이고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민간인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내 관할 구역이에요.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최정민 대위가 거들었다. 소령님, 이런 사람한테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죠. 헌병을 불러서 내보내겠습니다. 박소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앞으로 강민호 중위 가족 면회는 전부 불어 처리하도록. 강혜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동생의 면회까지 막으시겠다는 겁니까? 당연하죠. 이런 몰상식한 가족을 둔 장교는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군 기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예요. 그 말은 명백한 보복이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한 명의 장교를 표적 삼겠다는 선언이었다. 강혜윤은 군 생활을 하며 이런 부조리를 수없이 목격했다. 상급자의 비위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장교들,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다가 찍혀서 진급에서 누락되는 경우들. 그것이 바로 강혜윤이 감찰실장으로서 근절하려고 노력해온 적폐였다. 위병소 안쪽에서 지켜보던 한 명의 중사가 조심스럽게 나섰다. 소령님, 그건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강 중위님은 비무장지대 수색 작전 중에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가족 면회를 막는 것은. 박상철 소령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중사, 내가 감히 지휘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영창 가고 싶어? 중사는 입을 다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떠올랐다.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계급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 정의는 힘을 잃었다. 강혜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과 동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부대 전체의 문제였다. 박상철 소령과 최정민 대위 같은 인물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한 이곳의 병사들과 하급 장교들은 계속해서 부조리를 겪을 것이었다. 정의로운 말을 한 상병은 질책을 받았고 용기를 낸 중사는 영창으로 위협받았다. 최정민 대위가 위병소 안으로 들어가며 소리쳤다. 헌병 나와. 민간인 불법 침입 시도 건으로 조치하겠다. 강혜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정확히 부대 정문방, 민간인 구역임을 알고 있었다. 불법 침입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하지만 박소령과 최 대위는 그런 것조차 개의치 않았다. 그들에게는 힘이 곧 법이었다. 위병소에서 2명의 헌병이 나왔다. 그들은 강혜윤을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한 명의 헌병 병장이 조심스럽게 박소령에게 물었다. 소령님, 저분이 부대 안으로 들어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박소령이 화를 냈다. 들어오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빨리 저 사람 내보내. 헌병들은 망설였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부당한 명령이라는 것을. 하지만 소령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병사는 없었다. 헌병 병장이 강혜윤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강혜윤은 그 젊은 병사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그는 단지 명령을 따를 뿐이었다. 강혜윤은 고개를 끄덕이려 했다. 더 이상 이 젊은 병사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박상철 소령이 다시 한번 강혜윤에게 다가왔다. 그는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군. 처음부터 이렇게 나올 것이지.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했어. 그는 말을 마치며 강혜윤의 어깨를 다시 한번 밀쳤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강혜윤의 몸이 뒤로 휘청거렸다.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졌다. 박상철 소령의 손이 강혜윤의 어깨를 밀치는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강혜윤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10여 년간 단련된 몸은 의식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올라가 박소령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 동시에 왼손으로 그의 팔꿈치를 제압하며 몸을 틀었다. 박소령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깨닫기도 전에 자신의 팔이 비틀리는 것을 느꼈다. 관절이 역방향으로 꺾이며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강혜윤은 정확하게 관절의 약점을 공략했다.
그녀는 박소령의 몸의 중심을 무너뜨리며 그대로 바닥으로 내리꽂았다. 콘크리트 바닥에 박소령의 무릎이 먼저 닿았고 이어서 상체가 앞으로 쓰러졌다. 으악! 박소령의 비명이 위병소 앞에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의 팔이 등 뒤로 꺾여 올라간 상태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강혜윤은 그의 손목을 잡은 채 무릎으로 그의 등을 눌렀다. 완벽한 제압 자세였다.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배운 근접 전투 기술 중 하나였다. 적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면서도 치명상을 입히지 않는 기술이었다. 위병소 앞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평범해 보이던 민간인 여성이 연대 작전과장인 소령을 단 몇 초 만에 제압한 것이었다. 그것도 아무런 예고 없이 마치 호흡하듯 자연스럽게. 최정민 대위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허리춤의 권총집에 손을 가져갔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손 놔. 하지만 강혜윤의 움직임이 훨씬 더 빠르다. 그녀는 박소령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로 오른발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정확하게 최 대위의 손목을 향해 발차기를 날렸다. 발끝이 최 대위의 손목을 타격하는 순간 그의 손이 권총에서 떨어졌다. 최 대위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감싸쥐었다. 아, 내 손목. 강혜윤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국민을 발 아래로 보는 오만함은 누구에게 배운 것입니까? 위병소 주변에 있던 헌병들이 당황하여 움직였다. 병장이 소총의 손을 가져가려 했지만 옆에 있던 중사가 그를 막았다. 중사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저 여성은 명백히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것도 보통 수준이 아니었다. 소령을 단 몇 초 만에 제압하고 대위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무력화시킨 것은 고도로 훈련된 전투 기술이었다. 헌병 중사는 조용히 다른 헌병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었다.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기를 꺼내는 것은 위험했다. 만약 저 여성이 정말로 위협적인 인물이었다면 이미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박소령을 제압만 했을 뿐 추가적인 공격은 하지 않았다. 박상철 소령은 바닥에 얼굴을 댄 채 신음했다. 이 미친. 너 지금 군장교를 폭행한 거야. 너 죽었어. 강혜윤은 박소령의 손목을 더 강하게 비틀었다. 박소령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폭행이라고 하셨습니까? 소령님께서 먼저 민간인의 신체를 폭행하셨습니다. 저는 정당방위를 한 것뿐입니다. 최정민 대위가 손목을 부여잡으며 소리쳤다. 정당방위? 웃기고 있네. 너 같은 년이 어떻게 감히 군장교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혜윤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대위님, 말을 조심하십시오. 저는 아직 참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묘한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최 대위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강혜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저 여성의 눈빛에는 수많은 전투를 겪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냉철함이 있었다. 위병소 안쪽에서 병사들이 상황을 지켜보았다. 한 명의 일병이 작은 목소리로 옆 동료에게 속삭였다. 야, 저 누나 뭐야? 완전 고수인데? 모르겠어. 근데 소령님이 먼저 손댄 건 맞잖아. 우리 다 봤어. 그래도 저렇게까지 할 줄이야.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다. 대부분은 강혜윤을 비난하기보다는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평소 거만하게 굴던 박소령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통쾌하기까지 했다. 물론 감히 소리내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때 부대 안쪽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누나,
누나. 강혜윤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알아보았다. 강민호였다. 그녀의 남동생이었다. 강민호 중위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위병소 쪽으로 달려왔다. 그의 왼쪽 발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목발을 짚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목발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뛰다시피 하며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누나, 무슨 일이에요? 강민호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누나가 연대 작전과장인 박상철 소령을 제압하고 있었다. 그것도 바닥에 완전히 엎드린 상태로. 옆에는 손목을 부여잡고 있는 최정민 대위가 있었다. 이것은 재앙이었다. 아무리 정당방위라고 해도 민간인이 군 장교를 폭행한 것은 중대한 범죄였다. 강민호는 비틀거리며 강혜윤에게 다가왔다. 누나, 손 놓으세요. 제발. 강혜윤은 동생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천천히 박소령의 손목을 놓았다. 박소령은 신음하며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관절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최 대위가 급히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강민호는 땅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박소령과 최 대위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누나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박상철 소령이 어깨를 움직이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책임? 내가 무슨 책임을 져? 이건 명백한 군장교 폭행이야. 경찰에 신고하고 군 검찰에도 보고할 거야. 강민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사과했다. 소령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누나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최정민 대위가 비웃었다. 내가 대신 벌을 받는다고? 중위,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범죄라고. 강민호는 더욱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강혜윤은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동생은 자신 때문에 곤경에 처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상급자들에게 찍히면 앞으로의 군 생활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었다. 강혜윤은 조용히 트렌치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녀는 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밝힐 때가 된 것 같았다. 더 이상 동생이 고통받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박상철 소령이 계속해서 위협했다. 강중위, 너도 같이 책임질 각오를 해. 가족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무슨 소대장이야? 강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을 뿐이었다. 강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장의 신분증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평범한 주민등록증이 아니었다. 군인 신분증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장성 신분증이었다. 강혜윤은 신분증을 박상철 소령과 최정민 대위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육군 소장 강혜윤입니다. 신분증에는 선명하게 그녀의 사진과 함께 계급이 새겨져 있었다. 소장. 그리고 무궁화 2개가 은빛으로 빛났다. 그 아래에는 소속이 적혀 있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박상철 소령과 최정민 대위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그들의 눈이 신분증을 응시한 채 굳어졌다.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다. 소장. 그것도 육군본부 감찰실장. 그들이 방금 폭행하고 모욕하고 위협했던 사람은 대한민국 육군에서 손꼽히는 고위 장성이었다. 그것도 군 기강과 부조리를 감찰하는 최고 책임자였다. 최정민 대위의 손에서 힘이 빠져 박소령을 놓칠 뻔했다. 박소령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신음했다.
하지만 그 신음은 더 이상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소리였다. 위병소 주변의 모든 병사들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경직되었다. 헌병들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거수경례 자세를 취했다.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소장이 왔다. 그것도 감찰실장이. 강민호 중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누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누나가 장교인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소장이라는 것은 몰랐다. 누나는 자신에게 단지 육군본부에서 일한다고만 말했었다. 설마 그것이 감찰실장이라는 뜻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때 부대 안쪽에서 또 다른 인물이 달려나왔다. 연대장 임대성 대령이었다. 그는 무슨 소동인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하지만 위병소 앞의 광경을 보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거기에는 바닥에 주저앉은 박상철 소령과 손목을 부여잡은 최정민 대위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평범한 옷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육군 장성 신분증이 들려 있었다. 임대성 대령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임대성 대령은 위병소 앞의 광경을 보는 순간 모든 상황을 직감적으로 파악했다. 그의 시선이 강혜윤의 손에 들린 신분증으로 향했다. 거리가 멀어서 세부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것이 일반 신분증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군 장성 신분증 특유의 형태와 색깔이었다. 임대성 대령은 군 생활 25년 동안 수많은 상황을 겪었다. 전방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시작해 중대장, 대대장을 거쳐 이제 연대장까지 올라온 그였다. 그는 위기 상황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의 모든 감각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그는 즉시 위병소 쪽으로 달려갔다. 다가가면서 상황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 박상철 소령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최정민 대위는 손목을 부여잡고 있었다. 강민호 중위는 무릎을 꿇은 채 경악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 평범한 복장의 여성이 서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명백히 군 신분증이 들려 있었다. 임대성 대령이 위병소 앞에 도착했을 때 강혜윤이 천천히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임 대령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저것은 수많은 전투와 작전을 겪어온 사람의 눈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지휘관의 눈이었다. 강혜윤은 임대성 대령에게도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임 대령은 신분증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육군 소장, 육군본부 감찰실장 강혜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감찰실장이 자신의 부대에 왔다. 그것도 신분을 숨긴 채로. 그리고 부대의 장교들이 그녀를 폭행하고 모욕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재앙이었다. 임대성 대령은 즉각 자세를 바로잡고 거수 경례를 붙였다. 경례. 제1보병사단 예하모 연대장 임대성 대령 소장님께 보고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위병소 주변의 모든 병사들도 일제히 경례 자세를 취했다. 헌병들, 행정병들,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던 모든 장병들이 차렷 자세로 섰다. 강혜윤은 경례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편히 하십시오. 임 대령은 경례를 내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박상철 소령과 최정민 대위의 상태를 보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략 짐작이 갔다. 그들이 소장님을 민간인으로 오인하고 무례하게 대했을 것이었다. 아니, 무례함을 넘어서 폭행까지 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임대성 대령은 즉시 박소령과 최 대위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다. 박소령, 최 대위, 지금 당장 차렷 자세. 박상철 소령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관절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간신히 일어섰지만 곧 다시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최정민 대위도 손목을 부여잡은 채 억지로 자세를 바로잡았다. 임 대령은 강혜윤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소장님 미처 몰라 배웠습니다. 연대장으로서 부대 기강 회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강혜윤은 침묵했다. 그녀는 임대성 대령을 바라보았다. 그의 군복은 단정했고 계급장과 약장은 흠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연대장으로서의 품위는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가 지휘하는 부대의 장교들은 어땠는가? 강혜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연대장, 이 부대의 보안과장과 작전과장이 민간인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보고받으셨습니까? 임 대령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었지만 상황만 봐도 심각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강혜윤이 계속 말했다. 정식으로 승인된 면회 신청을 임의로 거부했습니다. 민간인을 모욕하고 외모를 비하했으며 신청서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신체를 폭행했습니다. 임대성 대령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는 박상철 소령과 최정민 대위를 향해 돌아보았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임 대령은 그들이 정말로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직감했다. 평소에도 두 사람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 여러 번 경고했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이런 대참사를 만들어냈다. 강민호 중위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누나가 소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누나는 언제나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어려서부터 그를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던 누나였다. 그런 누나가 육군 소장이었다. 그것도 감찰실장이었다. 강민호는 이제 많은 것들이 이해되었다. 누나가 왜 군대 이야기를 물어볼 때마다 그렇게 자세히 질문했는지, 왜 부대 생활에 대해 그렇게 걱정했는지, 왜 상급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물어봤는지. 누나는 단순히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강혜윤은 강민호를 내려다보았다. 민호야, 일어나라. 강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노. 소장님. 일어나라고 했다. 강민호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다친 발목 때문에 비틀거렸지만 억지로 자세를 바로잡았다. 강혜윤은 동생의 발목을 보았다. 붕대가 제대로 감기지 않았고 부기가 심해 보였다. 강혜윤이 임대성 대령에게 물었다. 저 중위는 비무장지대 수색 작전 중 부상을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았습니까? 임 대령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예, 군의관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입원은 시켰습니까? 전방 부대 특성상 후방 병원으로 후송하기가. 강혜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전방 부대라고 해서 부상당한 장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소장님.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강혜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현실이었다. 전방 부대는 언제나 인력이 부족했고 물자가 부족했다. 부상을 입어도 간단한 응급처치만 받고 다시 근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젊은 장교들은 상급자들 눈치를 보느라 아픈 내색을 하지 못했다. 강혜윤은 다시 박상철 소령과 최정민 대위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들의 몸은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박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라 배웠습니다. 강혜윤은 차갑게 대답했다. 몰라 배웠다는 게 변명이 됩니까? 만약 제가 정말로 평범한 민간인이었다면 소령님과 대위님의 행동은 정당했다는 뜻입니까? 박소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혜윤의 말이 전곡을 찔렀다. 그는 상대가 민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대했다.
만약 처음부터 그녀가 장성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최정민 대위도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송구합니다, 소장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혜윤은 위병소 주변을 둘러보았다. 병사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기대였다. 평소 오만하게 굴던 장교들이 응징받는 모습을 보며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강혜윤은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내리는 결정은 단순히 2명의 장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다. 이것은 이 부대 전체에 그리고 육군 전체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국민을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여주는 것이었다. 임대성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연대장으로서 부하 장교들의 기강을 바로잡지 못한 것은 저의 실책입니다. 강혜윤은 임 대령을 바라보았다. 연대장님, 책임을 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보고서 한 장 쓰고 끝내시겠습니까? 임 대령은 말문이 막혔다. 강혜윤이 계속 말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본 것이 이 부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육군 전체에 만연한 잘못된 문화입니다. 민간인을 무시하고 약자를 깔보고 계급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문화 말입니다. 위병소 주변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강혜윤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강혜윤은 박상철 소령과 최정민 대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2분은 오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민간인을 폭행하고 모욕했으며 군인으로서의 기본 예절을 망각했습니다. 이것은 징계 대상입니다. 박 소령과 최 대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 생활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강혜윤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다. 하지만 저는 2분을 즉각 파면하거나 군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대성 대령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강혜윤이 계속 말했다. 대신 2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말입니다. 박소령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다. 최 대위도 마찬가지였다. 강혜윤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터 박상철 소령과 최정민 대위는 연대 내 인권교육 및 군인 기본 예절 전담 교관으로 보직을 변경합니다. 임대성 대령이 눈을 크게 떴다. 강혜윤이 계속 말했다. 2분은 앞으로 한 달간 매일 이 연대의 모든 장병들 앞에서 군인의 기본 자세와 국민에 대한 예우에 대해 교육할 것입니다. 그리고 첫 수업에서는 오늘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모든 장병 앞에서 고백하고 반성할 것입니다. 박소령과 최 대위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파면보다 더 힘든 처벌이었다.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행동을 모든 부하들 앞에서 공개하고 매일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강혜윤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만약 한 달 후에도 2분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군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변화한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임대성 대령은 강혜윤의 결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다. 이것은 교육이었고 개혁이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켜 부대 전체를 바꾸겠다는 의지였다. 강혜윤은 모든 장병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군인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군인은 군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위병소 앞에 모든 장병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혜윤이 처분을 내린 그날 오후 연대 본부에서는 긴급 지휘관 회의가 소집되었다. 임대성 대령은 모든 대대장과 주요 참모들을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육군본부 감찰실장이 부대를 방문했고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이미 연대 전체에 퍼져 있었다. 임 대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상철 소령과 최정민 대위가 민간인으로 위장한 감찰실장을 폭행하고 모욕한 사건, 그리고 강혜윤 소장이 내린 파격적인 처분에 대해서 회의실의 장교들은 경악했다. 일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일부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들도 비슷한 태도로 민간인을 대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임 대령은 단호하게 말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은 우리 연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군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 부대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는 즉시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 박상철 소령과 최정민 대위는 다음 날부터 인권교육 전담 교관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이었다. 연대 전체 장병을 대상으로 매일 2시간씩 교육을 진행하며 첫 수업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연대 강당에는 200여 명의 장병들이 모였다. 첫 번째 교육 대상은 연대 본부와 제1대대 소속 병사들이었다. 무대 위에는 박상철 소령과 최정민 대위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박소령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어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식으로 면회 승인을 받고 온 민간인을 임의로 거부했고 모욕했으며 신체를 폭행했습니다. 강당 안의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박소령이 계속 말했다. 그분은 육군본부 감찰실장이신 강혜윤 소장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분이 장성이 아니라 정말로 평범한 민간인이었다 해도 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최정민 대위도 고백했다. 저는 면회 신청서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민간인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무시했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을 위협했습니다.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박소령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소령이라는 계급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민간인들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군인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 위에 군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장병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최 대위도 마찬가지였다. 강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병사들은 처음으로 장교가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날부터 박소령과 최 대위의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오전에는 한 개 대대, 오후에는 또 다른 대대를 교육했다. 저녁에는 다음날 교육 내용을 준비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되새기며 반성문을 작성했다. 처음 일주일은 고통스러웠다. 자신들이 평소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병사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잘못을 고백하고 올바른 군인 정신을 가르쳐야 했다. 어떤 병사들은 비웃는 눈빛을 보냈고 어떤 병사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진지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교육 내용은 단순했지만 본질적이었다. 군인의 존재 이유, 국민과 군대의 관계, 계급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박소령과 최 대위는 교육을 준비하며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2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다. 박상철 소령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사라지고 확신이 담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형식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병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말하고 있었다. 최정민 대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의 과거 행동들을 하나씩 돌아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한편 강민호 중위는 강혜윤의 지시로 후방병원으로 후송되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다. 발목 인대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제때 치료하지 않았다면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 있었다. 2주일간의 입원 치료 후 그는 부대로 돌아왔다. 발목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목발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강민호는 부대로 돌아와 많은 변화를 목격했다. 박상철 소령과 최정민 대위가 매일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고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다. 장교들은 병사들을 대할 때 더욱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고 병사들도 자신들이 단순한 명령 수행자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위병소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다. 새로 부임한 보안과장은 민간인 면회 신청을 정중하게 처리했고 헌병들도 예의 바르게 안내했다. 강민호가 가족 면회를 신청했을 때도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정중하게 이루어졌다. 3주일이 지난 어느 날 임대성 대령은 박상철 소령을 개인적으로 불렀다. 그는 박소령의 변화를 지켜봐왔다. 박소령, 어떻습니까? 요즘 심경이. 박소령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수치스러웠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박소령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다. 지금은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 저를 파면하지 않으시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군 복무를 했지만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임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 대위는 어떻습니까? 최 대위도 많이 변했습니다. 어제는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병사들을 무시하고 상처 주었는지 깨달았다고. 그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한 달이 지났다. 강혜윤 소장이 다시 부대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감찰실장의 신분으로 방문하는 것이었다. 연대 전체가 긴장했다. 한 달간의 변화가 소장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불안했다. 강혜윤이 부대에 도착했을 때 위병소에서는 새로 부임한 보안과장이 정중하게 맞이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연대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강혜윤은 위병소를 둘러보았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다. 헌병들의 자세는 바르면서도 딱딱하지 않았고 민간인 면회 안내 표지판도 친절하게 정비되어 있었다. 연대 본부에서 임대성 대령이 강혜윤을 맞이했다. 그는 한 달간의 변화를 보고했다. 박상철 소령과 최정민 대위의 교육활동, 부대 전체의 인권의식 향상, 민간인 면회 절차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장병들의 의식 변화에 대해서 강혜윤은 박상철 소령과 최정민 대위를 직접 만났다. 두 사람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겸손함이 있었고 눈빛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박소령이 말했다. 소장님, 지난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최 대위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소장님께서 주신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강혜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변화는 진심이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본질적인 변화를 겪었다. 좋습니다. 두 분은 이제 원래 보직으로 복귀하십시오. 하지만 인권 교육은 계속 병행하십시오. 이것은 한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혜윤은 강민호도 만났다. 동생의 발목은 거의 회복되었고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다. 강민호는 누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누나. 아니, 소장님. 강혜윤은 부드럽게 웃었다. 여기서는 소장님이라고 불러야겠구나. 발목은 어떠니? 완전히 나았습니다. 소장님께서 제때 조치해 주신 덕분입니다. 잘 됐다. 앞으로도 건강 조심하고 훌륭한 장교가 되거라.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윤은 연대 전체 간부들을 대상으로 짧은 훈시를 했다. 여러분, 한 달간 이 부대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모든 장교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군인의 강함은 총과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국민을 향한 겸손과 품격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것은 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오후 늦게 강혜윤은 부대를 떠나 계룡대로 향했다. 차를 몰며 파주를 빠져나가는 그녀의 마음은 한 달 전과는 달랐다. 한 달 전에는 분노와 실망이 있었다면 지금은 희망과 확신이 있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의 연대가 완전히 바뀌었다. 오만했던 장교들이 겸손해졌고 억압받던 병사들이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다. 강혜윤은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휴전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저 노을 아래에서 오늘도 수많은 장병들이 국토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이 진정한 군인 정신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감찰실장으로서 그녀의 임무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다. 진정한 장군의 강함은 위압적인 힘의 과시가 아니라 국민을 향한 겸손과 품격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그리고 그 진리를 육군 전체에 퍼뜨리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라는 것을. 저 멀리 계룡대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강혜윤은 핸들을 꽉 쥐었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하지만 오늘 파주에서 목격한 변화가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다. 변화는 가능하다. 진심과 노력이 있다면 썩은 문화도 바꿀 수 있다. 그녀는 앞을 향해 차를 몰았다. 내일이면 또 다른 부대를 감찰해야 했고 또 다른 문제들과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강혜윤 소장은 대한민국 군대를 바꾸기 위해 오늘도 전진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강함은 큰 목소리나 높은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과 지위는 남을 깔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지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품격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